오히려 적정 단백 또는 저단백 식사를 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아침은 안 드셔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되나요? 자, 그럼 가장 효과적인 이제 말씀하신 마인드 식단은 뭐고, 마인드 식단의 효과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마인드는 지중해 식단과 대쉬라고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의 특성을 합친 것인데, 제가 마인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허용해 줍니다. 웬만하면은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중해 시기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지중해 시기는 과일을 엄청 많이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가 지중해에서는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으라 그래요. 마인드에서는 실제 사람에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효과 있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생선은 조금만 먹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으면 되고요. 베리류를 좀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대신에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베리류 위주로 좀 많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견과류를 많이 권고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와 단백질은 식물에서, 그러니까 통곡물, 정제곡물과 반대죠. 도정을 충분히 하지 않은 통곡물을 이용해서 칼로리를 섭취하고, 단백질도 콩류를 많이 섭취해서 섭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붉은 고기를 조금만 먹어라. 조금이지만 먹지 말라는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게 일주일에 4서빙이라고 하니까 4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허용을 하고 있고, 이게 다예요, 거의. 여기서도 근데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먹지 말라라고 돼 있고요. 거의 효과적인 식단의 공통점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단 음식 줄이고 패스츄리 같은 빵류 조금만 먹어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패스트푸드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있고요. 일단은 노화 속도를 큰 폭으로 늦출 수 있다라는 거는 스터디가 하나 나와 있고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10년 늙을 게 2.5년만 늙는다. 좀 과장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근데 너무 좀 과장되어 있고, 근데 아마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치매 발생률을 거의 한 절반으로 줄여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직원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15점 만점인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저희 병원 직원 식당만 열심히 먹으면 그래도 한 중간치기는 갑니다. 중간치기, 그러니까 완전히 최상위권은 아니어도 상당히 잘 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식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식이랑 잘 궁합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높인다고 하면 좀 아쉬운 점은, 저희 병원에서 만약에 밥을 잡곡 렌틸밥이나 콩밥에다가 잡곡 넣은 거,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하나 이제 고를 수 있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어떤 밥만 나오나요? 지금도 현미밥이 있긴 한데 콩은 안 들어있고 그마저도 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소가 많고, 그리고 두부를 많이 사용하고, 콩이잖아요. 그다음에 생선이 자주 나오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인드 스코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높았습니다. 콩이 좀 밥에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되는데, 근데 두부가 이게 서양이기 때문에 두부는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서양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두부를 허용한다면 제 생각에 허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그걸 콩으로 산입을 하면은 마인드 점수가 15점 만점에 거의 10.5점에서 11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건의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건의는 안 했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이런, 아무래도 직원분들 요구가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스타일로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저 요즘에 블루존 식단 말씀하신, 그리고 마인드 식사든 다양한 장수 식단 눈길 끌고 있는데, 사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삼시세끼 이렇게 챙겨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직장 생활 안 하는 저도, 유튜버인 저도 하루 2끼도 챙겨 먹기 쉽지 않은데 좀 보통 직장인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침은 안 드셔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되나요? 네. 한국 분들은 아침 밥이 이제 하루의 건강과 컨디션을 한다는 이런 얘기 듣는데. 아마도 소아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60대 이후에 동화 저항이 있는 어르신들은 아침을 드시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보통의 다소간 비만하거나 또는 과체중인, 그리고 오히려 대사질환이 걱정되는 저희 또래이라면 아침이 의무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긴 한데요.
이제 시간 제한을 내가 얼마나 할 거냐를 스스로의 정책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을 먹겠다. 왜냐하면 근손실이 싫다. 그런 관점이라면 아침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은 가급적 당지수가 낮고 약간의 복합탄수화물이면서 통곡물 이런 것들과 함께 단백질 조금 들어있고 지방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드신다고 하면은 약간의 현미밥과 계란 정도만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미밥과 계란만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최소한으로 드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드셔도 일단은 괜찮긴 한데 굳이 아침을 이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 완전히 그러니까 푸짐하게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침을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궁금합니다. 네, 저희 병원에 아침을 먹을 수가 있는데 약간 부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배추가 있고요. 그다음 반드시 찐계란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찐계란 2개와 양배추를 먹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옐로우 머스터드, 거기엔 당분이 없습니다. 그냥 그걸 먹고 땡입니다.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네, 물론 그러니까 흰빵도 있고요. 부시맨 브레드도 있고요. 시리얼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먹어도 봤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아침에 단순당을 먹었을 때의 그 집중력 떨어지는 그 느낌은 정말 새롭더라고요. 제가 원래 아침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일하면서 이제 먹고 보니까 저는 그거 견뎌내지를 못해서 딱 그렇게만 먹습니다. 아침에 단순당이 왜 더 안 좋은 건가요? 퍼스트 밀 이펙트라는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혈당을 확 올려다 떨어뜨리면 또 점심 때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질 수가 있고 또 점심에 식탐도 많아지고요. 아침에 먹은 이 혈당이 많이 오르는 식사가 점심의 혈당 변화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점심 이후의 컨디션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침은 사실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께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그렇고 시리얼을 우유에 말아서 아침으로 먹는다. 뭔가 건강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뭔가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걸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을 어떻게 먹을 때도 있냐면 MCT 오일 한 티스푼하고 올리브 오일 한 테이블 스푼 그렇게 먹고 커피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로 제 속을 깨우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중을 관리하고 있거나 컨디션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아침을 좀 그렇게 먹습니다. 찐계란과 그 샐러드를 먹을 때는 조금 더 컨디션을 루즈하게 만들어 줄 때고요. 계란과 양배추는 좋나요? 좋으니까 드시겠죠, 당연히. 양배추와 계란은 정말 좋죠. 계란은 일단은 완전 식품이고 그리고 저희 병원의 찐계란은 크기가 조금 작지만 그 크기를 유추해 보면 대략 하나에 5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1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고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칼로리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한 130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속을 채우는 것이죠. 꼬르륵 소리 나지 않게. 그렇게 하면은 그 포만감이 의외로 점심때까지 갑니다. 양배추는요? 양배추는 섬유질이고 그리고 뭐 위장관의 마이크로비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어쨌든 먹고 나면 굉장히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근데 빈속에 커피 드실 때도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뭐 그런 말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라. 몸에 안 좋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죠? 요건 어떻게 돼요? 팩트가? 물론 위식도 역류를 악화시킬 수 있고 당연히 그런 문제 때문에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긴 한데 하지만 대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방탄커피라는 개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는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만들지만 그런 것을 섭취하면 환상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빈속에 먹게 되면 지방을 태우는 데에는 정말 그만한 게 없죠. 기본적으로 커피가 지방을 조금 더 태우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MCT 오일까지 들어가서 되게 되면 공복 상태에서 AMPK라는 유전자까지 활성화되어 있고 FGF21 이런 유전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활활 타게 되겠죠. 굉장히 좋죠. 교수님은 점심과 저녁은 뭐 어떻게 드세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많이 먹는데요. 제가 렌틸콩을 굉장히 많이 넣은 밥을 싸다니면서 그걸 병원 바꿔 먹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병원 역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식이지만 백반인데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달콤한 것이나 떡볶이 이런 건 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보면 채소, 그다음에 두부,
이런 거 위주로 담아서 현미밥 조금과 해서 먹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가족분들도 그렇게 드시나요? 저희 와이프는 저와는 조금 정책이 다르긴 한데 비슷하게 굉장히 소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근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교과서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본가에 정말 몇 달 만에 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저녁을 먹었어요. 그때 깨달았던 거는 근데 제가 하필 그때 마인드 시기에 대한 원고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깜짝 놀란 게 어머니가 음식을 쭉 해서 내오시는데 마인드 시기가 거의 만점에 해당하는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만점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처음에 견과류가 우선 나오고요. 저녁을 먹는데요? 네, 견과류로 일단은 먼저 좀 먹어라. 견과류. 그 다음에 샐러드. 그 다음에 된장. 그 다음 생선. 이런 식으로 채소 반찬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귀리 현미 잡곡밥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마인드 식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게 제가 마인드 식사가 되게 익숙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한식은 되게 좋은 건강 식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에 먹었던 한식들 통상적인 우리나라 보면 70년대까지만 해도 잡곡밥 거의 대부분이 기본이었다라고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70년대의 식단 사진들 찾아보면 고봉밥, 잡곡밥에 거기에다가 채소랑 된장 그리고 장 찍어서 먹고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디폴트였던 거예요.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 마인드 시기를 저는 우리나라 스타일로 계속 해서 사람들은 다 알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퓨전 한식 말고 좀 전통적인 한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식단에 가깝다. 네, 어찌 보면은 80년대에 잘 살게 되면서 흰쌀밥 먹고 그리고 뭐 돈가스 먹고 고기 반찬 몇 끼니마다 먹는 이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었던 것들이 결국에 완전 장수 식단이었던 거죠. 근데 근육을 만들고 하려면 단백질 같은 거 먹으려면 고기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백질 열풍에 빠져 있습니다.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화 저항은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젊은 사람들이 동화 저항에 빠지는 이유는 결국에 가속노화 생활 습관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단순당과 정제곡물 많이 먹고 평소에 근력을 안 쓰는 상황의 삶을 살면 편안한 삶을 살면 근육이 제대로 에너지를 가지고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어찌 보면 근육이 분리해지는 현상이에요. 지방은 세지고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방으로 가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 동화 저항이 생겨 있으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근육으로 에너지가 가고 근육이 생겨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원래 젊은 사람들은 반대로 가야 돼요. 동화 저항을 없애게 되면은 1kg당 하루에 단백질을 0.8g, 그러니까 86, 48, 60kg면은 하루에 48g만 먹어도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48g이면 쌀밥으로 그냥 하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치 반찬에 닭가슴살을 한 1개 반 정도 먹으면 돼요. 100g짜리 1개 반 정도 먹으면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의 단백질만 하루 종일 먹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은 근육을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근손실이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는 물론 단백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지만 사실은 대사적으로 가속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동화 저항은 60대에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고단백,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하루에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지는 사람은 원래는 65세 이상이에요. 노년기에는 근감소가 오고 이분들은 동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드셔야 됩니다. 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린비와 뉴케어 이런 거에다가 단백질을 더 강화해서 드셔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음료들 나오는 시중에 이런 것들에 그 단백질 음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생기나요? 아니요. 젊은 성인의 운동선수에서 고탄수화물 식사와 고단백 식사의 근단백 생성 효과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해외에서 이런 연구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단백질을 당장 더 많이 먹으면 일시적으로 근단백 생성 속도가 올라가지만 이걸 4주, 6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결국엔 그게 그거예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운동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WPI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류신이라는 거는 mTOR라고 하는 우리 몸의 노화 억셀러레이터를 가속시키는 가장 잘 알려진 인자예요. 아미노산 중에. 그 루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에. 스테이크 이런 거에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으면 가속노화가 심해집니다.
근데 그 가속 노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내당능이 더 악화되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다지 좋지가 않을 수 있고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단백질을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근육량이나 근감소증 지표가 나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제한된 연구 결과인데 딱 하나밖에 안 나온 연구고요. 젊은 사람에서는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것들이 미래에 실제로 질병을 더 많이 생기게 만드느냐 이거 아직 모르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실험동물에서는 이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단백질 너무 많이 좋아하는 건 좋지 않아요. 얼마 전에 이 단백질과 노화 쪽에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신 우리나라 교수님이랑 굉장히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비슷한 점을 느꼈는데 그분도 저랑 생각이 같았어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 되기 전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정 단백 또는 저단백 식사를 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 예방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단백이면 딴 건 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블루존 식사에서 얘기하는 게 블루존 식사는 기본적으로 절식을 하면서 95%의 단백질을 곡식과 콩에서 얻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많이 먹지는 말고 기본적으로 절식을 좀 한다. 생선은요, 그러면? 생선은 단백질 뭐 몸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선은 비교적 좀 낫다라고 되어 있지만 생선은 제가 생각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어족 자원의 수가 70년대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소되어서 지속 가능한 식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생선은 비교적 이런 면에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생선과 계란 그리고 가금류 요거 세 가지는 단백질 구성 성분, 아미노산 조성이라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를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계 사망이 증가되고 전체 사망이 증가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롭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단백질 음료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프로틴 음료. 네. 옛날에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큰 통에서 이제 해가지고 가루를 해가지고 이제 우유나 뭐 물에 섞어 마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렇게 판단 말이죠. 그렇죠. 팩으로 조그맣게. 그거 저는 자주 마시거든요. 네. 운동을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못 먹을 때는 그래 단백질 먹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뭔가 한 번에 고단백질이 들어오는 게 몸이 좋을까? 그 생각은 마음속으로 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운동을 하신 후에 그게 보통 WPI 기준으로 20g, 25g 이 정도 들어있을 건데요. 네. 운동을 하신 직후에 근력 운동 하시고 원샷 하시면 됩니다. 아, 원샷 해도 돼요? 예, 근력 운동 하신 후에, 그러니까 보통 30분에서 1시간 근력 운동 하신 후에 나오자마자 바로 원샷 하시면은 그거는 다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매일 운동도 안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거를 2개씩 먹는다.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왜요? 저 운동 안 하는 날은 이걸라도 먹어두면 운동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량과 근기능 유지가 목표다. 지상 목표다. 한마디로 선수다. 그러면은 근력 운동 안 하는 날은 단백질을 더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도 먹고요. 네. 그런데 그 목표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로 네. 7, 80대까지 만성질환을 갖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는 근력 운동 하고 난 다음 정도만 먹는 게 맞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할 때는 네. 저라면은 저희 또래니까 저 연배 비슷하시니까 네. 저라면은 식물성 그러니까 그 분리대두 단백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WPI는 근생성을 더 촉진할 수가 있지만 네. 운동을 한 직후라면은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단백 보충을 하는 목적이라면 네. 전반적인 아미노산이 너무 아나볼릭하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근생성을 자극하는 즉 류신이 너무 많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런 분리대두 단백질이 조금 더 낫습니다. 식단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질문으로 네. 이제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이 음식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음식은 꾸준히 많이 먹으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걸로 반대로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빼자. 무조건 빼자고 하신 건 사실 당연히 뭐 단순당이랑 가공식품이랑 이제 이쪽 얘기하실 것 같긴 하고요. 더 드셨으면 좋겠는 거는 첫 번째로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어그로를 끄는 책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인데 콩 그리고 채소를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고요? 네, 그런 이유로 책을 썼는데 근데 그게 임상 연구 결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어그로는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자연식물식 얘기하면은 다 플랜트 패러독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입이라는 거예요.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지난 2달 동안 이와 관련된 논문을 수백 편을 읽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플랜트 패러독스가 아닌 거예요. 그 책이, 물론 렉틴이라는 게 몸에 많이 들어오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물도 많이 먹으면 죽고요. 술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술 한 방울도 안 먹자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먹는 걸로는 렌틸이나 아니면 대두, 병아리콩 이런 콩들이 있어요. 콩들을 좀 더 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과일 많이 드시긴 하는데 조금 더 드셔볼 만한 것으로는 베리류. 여러 가지 베리가 있죠. 복분자, 오디도 있고, 국산. 그다음에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굉장히 싸요. 킬로그램당 10,000원 정도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괜찮나요? 네. 냉동이나 생이나 뭐 기본적인 영양소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젊은 분들, 직장인 분들은 바빠서 못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700g짜리 한 통에 믹스 견과류 그런 거 한 팩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좀 더 비싸고 저는 이제 더 싸려고 이제 큰 거 덕용을 먹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아니 저는 더 많이 먹게 될까봐 그렇게 사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그게 비싸긴 한데 견과류 먹다 보면 생각보다 이게 칼로리가 되게 높아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것 좀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적게 드셨으면 하는 것으로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아직 못 드린 게 시드 오일 또는 뭐 식물성 기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하는 소리가 다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까놀라유 먹어도 좋다, 누구는 뭐 먹으면 죽는다. 자, 우선 이 식물성 기름들의 다양한 기름들이 있어요.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까놀라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있고 또 요새 코코넛 오일, 포화지방도 많이 쓰고 라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식물성 오일들은 일단은 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불포화지방 상태로 그러니까 아주 프레쉬한 상태로 드시면은 몸에 좋아요. 하지만 식물성 기름을 상온에 오래 두시거나 특히 요리를 하시게 돼서 튀김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트랜스 지방은 사람 대상 대규모의 임상 연구를 해보면 물론 관찰 연구입니다. 관찰 연구에서 트랜스 지방을 먹는 게 동물성 포화지방 먹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한다고 하시면 식물성 기름이나 시드 오일을 튀긴 그런 음식들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확실한 임상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튀김을 하신다고 하시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거나 조금만 묻혀서 튀긴다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튀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저렴한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이런 오일들은 조금 끓어오르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오일들을 사용하셔서 요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요리용으로 사용하시게 되시면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산화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끓어오르는 점이 그러니까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너무 낮아서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은 그걸로 튀긴다고 하시면 등급이 낮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퓨어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낮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어쨌든 시드 오일이 염증을 그대로 만드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은 산화가 돼서 그게 트랜스 지방이 생겨서 문제가 되고요. 까놀라유는 오메가3가 많은데 좋지 않느냐? 네, 오메가3가 많은 건 좋아요. 하지만 까놀라유 같은 경우에 특히 요리했을 때 열을 가했을 때 가장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